살다 보면 친구 또는 지인이나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좀 불가능하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그리고 꼭 확인해야 될 5가지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지키시면 돈을 빌려주고 손해볼 가능성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12년 넘게 민사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좀 해봤죠?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아니면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실제로 차용증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의외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는데도요, 그 사람과 그동안의 좋은 관계, 그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차용증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차용증 써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동안 좋았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 중에서 가족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수천만 원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아니면 최소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서로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진짜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차용증 작성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을 사람을 사전에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얼마 빌렸는지 날짜랑 금액만 적고 서로 도장이나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얼마를 빌렸는지를 적어야 되고 서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사기고소든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다툴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12년 넘게 민사사건을 하면서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용증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영상 댓글을 남기신 후에 구글 폼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4월 13일까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일괄적으로 차용증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당사자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차용증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와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빌렸는지 당사자 특정도 쉽고요. 나중에 민소소송을 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진행 과정이 수월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채무자 신상 찾는 시간만 상당 시간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요. 계약 체결일,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일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혹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소장을 작성할 때 꼭 써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두 번째는요, 목적물의 인도 사실. 그러니까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세 번째는 돈을 갚는 날, 그러니까 변제일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이거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언제 채무자에게 얼마를 대여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는 최소한 계약서 내지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2025년 3월 2일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채무자는 땡땡땡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대여한 금원은 2026년
3월 1일에 변제하기로 했다. 최소한 이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차용했다, 대여했다, 아니면 차용금, 대여금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게 투자 금액이 아니라 빌려준 돈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이나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고 얼마를 받았다 이런 확인서만 있으면 간혹 투자금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이 망하면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여금,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모두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 2천만 원 정 이렇게 말이죠. 숫자만 있으면 나중에 뒤에를 위변조하기가 좀 좋거든요. 세 번째는 차용 목적을 기재할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에는 그런 차용 목적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기재하라고 할까? 바로 나는 채무자가 사업 경비 부족 내지 병원비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도박이나 여행 경비 등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차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 빌려준 돈을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용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요. 빌려줄 당시에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다란 사실까지 증명해야 이게 또 사기가 돼요.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차용 목적도 적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이자와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입니다. 이자를 받을 건지 얼마를 받을 건지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돼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20%인데요. 이것보다 높게 설정을 하면요.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이슈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지키시고요. 구체적으로 상환 방법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분할이라면 언제 얼마씩 갚을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요.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 기일에 갚지 않는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로 연 20%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매월 갚기로 한 돈을 몇 해 이상 갚지 않으면 변제일 전이라도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서명 날인입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시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인감도장까지 받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요. 직접 서명을 하고 사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엄지손가락 무인도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서나 차용증에 도장 찍은 게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예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변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더 크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랑 돈을 전부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면요. 돈을 빌려줄 때 소비대차 계약서만 잘 작성했어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오늘 영상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고요. 최악의 상황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나홀로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작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